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하고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스토너 3주 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다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읽히는 책이라서 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빨리 보시는 이건 좀 분들도 알았어요. 계시고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니까 우리가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스토너도 읽었지만 그 전에 이제 베아르트 샤르댕을 같이 읽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이렇게 산책할 일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스토너 일생을 잘 보면 처음에 스토너는 농장에서 태어나서 아주 기능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기능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인간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죠. 강아지들이 훈련을 받으면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듯이 또 여러 동물들 중에 도구들을 사용하는 동물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본다면 기구를 사용하는 실용적인 형태의 지식들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에요. 테야르트 샤르댕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토너의 일생은 테야르트 샤르댕의 인간 현상의 그 진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 장면을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농장에서 필요할 때 갖췄던 지식들은 주로 사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식들이었죠. 실질적인 이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잘 전달되어서 스토너 또한 자기가 평생 농장에서 농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런 미래를 계획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이 대학에 가게 되면서 대학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지식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학이 되지만 딱 문학에 국한시킬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만났던 지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의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더 복잡해지게 되면서 과연 저건 뭐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삶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성장시키는 어떤 하나의 의식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예술 관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술 작품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예술 작품에서도 주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칸트는 아주 구시대적인 인물이지만 이 예술가가 천재적인 예술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예술가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하면 자기가 모두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예술가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재능을 알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칸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가가 스스로 나의 재능을 깨닫게 되는 시기. 남들이 인정해줄 때? 남들이 뭐 그러면 글이 자기가 잘 맨 써질 처음에 한 게 남들이 인정해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아주 뭔가 그런 경우는 없잖아. 자기가 쓸때 희열이 느껴질 때. 희열?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는 내가 우연히 했는데 남보다 좀 잘했어. 자기가 기뻐. 기쁘고 즐겁고 나도 초등학교 때 나도 작가 될 줄 알았지. 남이 인정해줘야지 그런 게. 칸트 예술론에 보면 칸트가 천재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근데 이 백지 상태 안에 일종의 각인이 되어 있어. 밑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이걸 칸트는 선험적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험 이전의 지식.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태어날 인간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선언적 지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죠. 마치 어떻게 제가 칸트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이게 마치 대리석 판 같은 건데 대리석 판 안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야. 대리석 판을 막 갈다 보면 그 위에 있는 덮여 있는 판이 점점 얇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밑그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지식, 선언적 지식들을 타고난 감각. 그렇죠. 깨닫게 돼요. 근데 예술가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예술가인가? 언제 자기가 천재적 예술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술가의 작품을 보았을 때. 예술가의 작품 보았어요? 다른 사람 예술가의 작품을 보았을 때 그쵸. 남의 네. 자기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을 봤는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걸 영감 그걸 보고 나도 뭔가 끌어오르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뭔가 예. 그거. 자기가 그걸 느끼게 되면 점차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스토너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뭐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그것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맞아요. 계기를 갖게 돼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 예술가의 열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칸트는 이걸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하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왜 그런 게 필요한가요? 왜 예술은 왜 필요해요? 삶의 약간 소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소스. 소스, 저한테는 삶을 더 화려하게 되게 만들어준다. 침체돼 있을 때 뭐 그림이나 또 책이나 봤을 때 그 글귀에 그 사람들한테 위로 받지 못하는 그 몇 글자의 그 글귀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심쿵하게 만들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좀 더 네, 풍요롭고 만들어준다. 뭐 깨달음 뭐 이런 게 있는. 근데 예술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예술을 관람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술가라면 어느 수준 정도까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든 작품을 쓰든 조각을 하든 음악을 만들든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가령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적적한 그런 마음 때문에 우쿨렐레를 배우셨어요. 처음에 우쿨렐레를 배우실 때는 이제 게으름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우쿨렐레가 그렇게 어려운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뭐 이 정도 이제 수업을 받고 나니까 뭐 제법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따라도 하시고 오,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예술가라고 부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해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거 그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인류의 1명, 2명 이 정도야. 타고난 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리나요? 왜 그렇게까지 그려요? 사명감? 자기 성취. 자기 성취 플러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저는 저도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에서는 6월 20일 정도 되면 음악 축제를 해요. 유럽 전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제 밴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서 버스킹처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실력들을 이렇게 뽐내고 하죠.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대학에서 축제할 때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악보도 모르는 그냥 집시 남자아이 하나가 기타 하나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회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손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에.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생존을 유지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사회를 그럴듯하게 아까 풍요롭게 유지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없어도 예? 사회는 다 굴러간단 말이에요. 정치도 민주주의도 모든 게 다 발전해요. 그런데 왜 특정 예술가들은 그런 작품들, 자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혼신을 다 갈아넣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지금도 이거 안 배워도 되는데 나의 진화를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예술가들도 자기 또 한 번의 진화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때아르드 샤르덴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해답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 인간 현상이야.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동물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멋진 까치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까치가 예술가 까치가 되는 건 아니야. 죽고 다음 까치가 태어나게 되면 아래서 그 까치도 똑같이 그냥 까치집을 지어요. 설계설계. 그렇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진화가 끝났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뭔가 필요해. 그 정도까지 갈아 넣을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뭘 위해서가 아니야.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진화를 거예요.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는 자기만 생존을 위한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 하다 보면 그렇다면 뭘까요? 인간의 진화는 바로 스토너의 삶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토너는 처음에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17살 때까지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천천히 학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자신의 자유를 넓혀주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그 무렵 인간의 육체도 어느 정도 진화해서 육체적인 진화에 필요한 여성, 이성에게 대한 사랑도 이뤄내게 되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더 자신의 자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뭘 만나? 로맥스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쟁, 로맥스, 현실 정치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 윌리엄스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 이디스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 경제대공황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오게 되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아닌가요? 경제가 풍성하면 일단 기초적인 우스갯소리 그런 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은 것이다. 맞아요. 아니 일단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자, 근데 경제적 부유함은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보스트윅 은행장께서 보여주게 되죠. 그해 10월에 주식시장이 붕괴했다. 지역 신문들은 월가에 대해서 엄청난 재산을 잃고 인생이 변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흘 뒤 호러스 보스트윅, 이디스의 아버지죠. 은행장이 잘 나가는 은행장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스트윅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그는 문을 닫은 은행에서 아직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이른 뒤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전날 구입해서 서류 가방에 넣어 가져온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았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책상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을 대변해 주었다. 재정적으로 파산했다는 말. 그래. 워낙 철저하게 파산해버렸기 때문에 임지에서 벗어날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은행장으로 물론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제 모스트윅이 철저히 파산해버린 건 아니죠. 어머니가 먹고 살 만큼의 어떤 그 부동산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기에 가난함 때문에 죽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명예에 대한 훼손 그 결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살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모스트윅이 죽은 이유를 얘기한다면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명예. 자신의 정신적 파산이 문제였던 거죠. 물질적 파산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이 사망 소식을 처음 접한 딸 이디스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가엾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제 어찌 사실까요? 항상 남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신 분인데 이제 어찌 사실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디스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다는 걸 의미해요. 보살펴주는. 그렇죠. 가족을 보살피는 존재. 어떻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살피는 존재.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디스가 굉장히 피폐한 정신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방에 있던 모든 물품들을 꺼내서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친구들과 내가 스스로 산 것들. 또 한쪽은 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들을 싹 모아다가 다 태워버려요. 그게 아버지가 이 가문에서 이 가족에서 차지했던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로서 이 가족을 이끌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기능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살아남은 존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 이디스는 더 가엾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변화, 이 삶은 항상 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너는 기능적 삶에서 그다음에 예술적 삶으로 옮겨가게 되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또 불행한 결혼 생활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까? 그는 이디스의 새로운 행동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디스를 잠시 세인트 루이스에 남겨놔요. 어머니를 좀 보살펴달라. 남아있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있게 하고 이제 그레이스와 자신은 먼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과 그레이스가 좋은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이디스가 뿅 하고 등장하는데 매우 달라진 외모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활발한 그런 모습으로 바뀐 상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디스의 새로운 행동에 대해 스토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활동은 그에게 아주 조금 성가실 뿐이었고 그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조금 필사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다. 사실 원래의 이디스의 모습이 아닌, 그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좀 가식적인 형태의 그런 좀 발랄함 이런 것들을 스토너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녀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된 책임은 그에게 있었다. 그녀가 그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따라서 그녀가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그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스토너의 입장에서는 이디스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이디스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디스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스스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이디스는 이제 사교계에 진출해서 실제로 연극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스토너는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든 상대에 대해서든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섬세한 균형이 깨어질까 두렵기 때문이었다. 그 나름대로의 균형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스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 또한 이디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상대방이 개입하려고 한다면 당신 너무 자주 외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당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뭐가 깨져? 그 섬세한 균형이 깨지게 되고 결국엔 그게 뭘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해체. 공동생활이 해체됐어. 그렇죠. 불행이죠. 네. 이혼이.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불행. 너무 챙기면 안 돼. 근데 그 책에서는요 간섭을 안 했는데도 불행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그치. 지금 막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음. 우리는 변화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디스가 변화한 이유를 단순히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디스의 변화는 뭐가 비롯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아버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깨질까봐 두려워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좀 웃는 이유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그 방송 프로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결혼지옥. 결혼지옥? 어쩜? 어저께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그 뚝섬에 야간이라서 수업을 마치고 들어오면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10시 좀 넘어서 시작. 그렇죠. 그때쯤 하잖아요. 너무 그때 보면 이제 맨날 그걸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상담을 해줘요. 근데 그 상담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문제를 알고 있어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신청하는 거죠. 그걸 해결하려고. 문제를 알고 있어, 자기는. 그리고 이제 오은영 박사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은영 박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항상 이제 그때 들어가니까 항상 그걸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야. 패턴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의 부부 생활에.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오은영 박사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그게 해결되는 건 다 어디서 해결돼요? 그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해결돼. 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인 스토너와 이디스는 자신의 가족이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어떤 문제 때문에 비롯됐는지를 모르고 있어. 이 불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 박사한테 보냈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이 책에서는 오은영 박사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오은영 박사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화 무관심. 그렇죠.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죠. 소통이 안 되니까.
섬세한 균형이 깨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 얘기하자. 간섭하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그게 문제라는 더 거죠. 문제야 싸워. 네. 바로 이런 게 이 책을 접하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토너를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책으로 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최악의 책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책으로 꼽는 사람들은 스토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인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스토너의 인생을 실패라고 보지 않아. 왜냐하면 스토너의 인생은 이미 꾸며진 인생이니까 실패할 것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스토너가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스토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최악의 책으로 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이거죠. 이거 교훈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어? 카네기 인생론 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최악의 책으로 최악의 꼽게 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취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어쨌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이 책에서 핵심은 이 두 사람의 공동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는 서로에게 침묵하고 있어요. 깨어질까 두려워서. 그런데 그 침묵이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싸워야 돼. 자,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 너무 더 웃겨. 침묵 자.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침묵이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되고 네. 침묵이 안 좋다는 걸 저는 살면서 깨달았어요. 치명은 무관심이 있어. 저보다 더 그 부분에서는 더 선지자들이시니까 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존 윌리엄스, 그러니까 스토너의 삶에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다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었잖아요. 스페인 내전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이었는데 전쟁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됐어.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심지어 결혼 생활로부터도 대학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어. 대학에 가서 연구하고 연구실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도 조금씩 변해가죠. 왜냐하면 아처슬론이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스토너가 어떻게 보면 아처슬론이 패배한 거야. 대학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어. 이제 조금씩 대학은 바뀌게 될 거야. 새로운 형태로. 바로 그 바뀌게 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찰스 워커라는 학생이 대학원생이 등장하게 되죠. 불청객 이렇게 표현해요. 스토너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청강생이었던 캐서린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강사. 어린 것이야? 처음 여러 주 동안 워커는 스토너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질문과 발언으로 수업을 방해했다. 어느 날 스토너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스토너의 세미나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스토너가 워낙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강의를 서둘러 마감을 시켜버렸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수업이 마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스토너가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 세우는 거야. 찰스 워커라는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대학원생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로맥스 교수님이 제 담당 교수님이신데 제가 쓰는 논문에 선생님의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셔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강의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미 마감됐더라.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나마 지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스토너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로맥스를 들먹이면서 이제 자기 친구이기도 하지만 학과장이기도 하니까 학과장이 될 인물이기도 하니까 로맥스를 자꾸 들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자기가 꼭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들어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리를 하나 내줘 자기 세미나에. 그런데 이 워커는 불청객이었어. 스토너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세미나에서 황당한 질문과 발언으로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아.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앞에 설명 다 했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게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죠. 스토너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찰스 워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워커의 질문과 발언은 다른 학생들의 웃음이나 신랄한 무지에 직면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분노에 차서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뭔가 좀 주도해 보려고 자기가 이제 익살스럽게도 하고 뭐 이렇게 주도해 보려고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차가우니까 나중에 그 강의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한 거죠.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세미나가 이제 끝날 때쯤에서 학생들이 세미나의 내용들의 중에 일부들을 자기가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는 한 명씩 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 발표 기한을 정했어요. 근데 이 찰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좀 맨 마지막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자꾸 요구해서 결국엔 맨 마지막으로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기한도 정하지 마무리하지 못해.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고 얘가 해서 자기가 우겨서 스스로 발표 기한을 만들죠. 발표 기한으로 정한 마지막 날, 즉 학기가 끝나기 2주 전에 워커가 또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했다. 스토너는 어쩔 수 없이 로맥스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워커가 빠진 그 시간에 미스 드리스콜, 그러니까 강사로 있었던 문학과 강사로 있었던 캐서린 드리스콜을 원래는 청강생이라서 발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발표를 시켰다고 해요. 그 발표자로 놨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발표가 시작됐는데 그녀가 발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스토너는 그 보고서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여자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성과 좀 이렇게 뭐 학문적인 그런 교류를 나누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찰스 워커였어요. 일주일 뒤에 찰스 워커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한, 마지막 기한이니까. 찰스 워커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발표 준비를. 그래서 워커의 말은 현란하기만 할 뿐 부정확했지만 그의 표현력과 창의성은 당혹스러울 만큼 인상적이었다. 스토너는 자신이 미처 대처할 수단을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대담한 허장성세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마치 앞에 나가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허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요. 심지어 찰스 워커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전주에 드리스콜이 발표했던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 스토너 자신은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아주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찰스 워커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표를 대부분 다 드리스콜의 발표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스토너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업을 건성으로 들은 학생이라도 워커가 완전히 즉흥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책상에 발표지라고 해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종이 뭉치는 그저 종이 뭉치일 뿐이었다. 발표지를 보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워커가 말을 멈추자마자 스토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업이 끝났음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원래는 발표가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스토너가 보기에 이 워커의 발표는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질문을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다 수업이 끝났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다 내보내버렸죠. 그 순간에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워커를 배려한 행동이었다. 워커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학생들이 그의 발언 내용을 토론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나중에 이제
워커를 따로 불러요. 그 스토너가. 그래서 야 네가 오늘 한 발표 내용은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었다.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도 왜 그러시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워커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발표만으로는 올바로 된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발표지를 대신 내. 그러면 내가 발표지를 보고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충분히 고려해 줄게 점수를. 그런데 워커가 발표지를 내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도 발표지를 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발표가 훌륭해서 발표지를 낼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도 발표지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너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로맥스에게 따지러 가죠. 왜 이런 학생을 나한테 보냈는가 이렇게 따지러 그렇게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뭘까요?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로맥스에게 가서 이 찰스 워커의 발표가 너무 형편없었고 내가 점수를 줄 수 없어서 낙제를 시킬 수밖에 없겠다. 근데 담당 교수가 로맥스니까 로맥스에게 가서 그 얘기를 먼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맥스가 혹시라도 그 친구가 좀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업 준비에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고 능력이 뛰어난 친구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게 이렇게 스토너에게 요청하죠. 근데 스토너는 어림없죠.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친구는 학자가 되면 안 돼. 교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게으르고 무성의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자가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비 구두 시험이라는 게 치러지게 돼요. 이 예비 구두 시험이라는 건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담당할 교수 그다음에 몇몇의 그 담당 교수들과 함께 모여서 이 구두로 이 논문의 내용을 이제 심사받는 그런 시험이에요. 굉장히 떨리는 그런 시험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서는 이 예비 구두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갈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교수들 앞에서 질문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질문 세례에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지금도 하고 있던데요. 네,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한테는 엄청 떨리는 그런 시험이에요. 어쨌든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찰스 워커가. 그런데 시험을 보기 전에 핀치가 먼저 자신을 불러요. 핀치는 이제 학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핀치가 말했다. 자넨 나의 오랜 친구일세. 이번 일에서 난 자네가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찰스 워커에 대해서 낙제점을 준 거에 대해서.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야지. 로맥스는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걸세. 결국 싸움이 벌어진다면 정말이지 난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될 거야. 로맥스가 자네를 해고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밖에는 거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어. 하지만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싸움이 벌어져서 영문과가 분열될 수도 있어. 로맥스파와 그 다음에 스토너파. 네. 난 우리 단과대학 전체를 생각해야 하네. 워커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그래, 나도 알지.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자네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원칙이 있네. 그러니까 스토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칙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스토너가 예비 구두 시험에 가서 참석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맥스가 준비되어 온 질문을 찰스 워커에게 해. 찰스 워커는 그 질문에 당연히 잘 대답을 하겠죠. 준비된 질문이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 번 토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또 한 명의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는 좀 난처해야 하니까 찰스 워커가 로맥스가 질문을 풀어서 해줘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기 쉽게 하게끔 해줘. 그러니까 로맥스 입장에서는 이 찰스 워커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왜 그렇게 서로 감싸고 돌까요? 그렇죠.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맥스도 그렇고
이 찰스 워커도 그렇고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로맥스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이 친구를 올려보내줘야겠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스토너는 아무런 감정적인 동정이 없어. 그래서 명확하게 물어봐요. 올라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게 수준이 물어보지. 떨어지는 떨어지는. 떨어지는 질문을 해. 그런데도 대답을 못해요. 찰스 워커는. 학부생들에게나 하는 질문을 박사학위 과정을 올라가는 이 학생에게 했는데 전혀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은 다 이 학생이 형편없는 학생이라는 걸 다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맥스는 이 학생을 조건부로 입학시켜주길 원해요. 이 박사과정에. 스토너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건 구두 시험은 항상 참석한 교수들의 만장일치로만 통과가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토너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찰스 워커가 못 들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찰스 워커가 조건부 입학을 하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너가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과정,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인생의 딜레마 같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선이 질 때가 많은 거야. 여러분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있죠. 가재는 게 편해요. 많아요. 무조건 편드는 게 있잖아. 속으로 남 잘못된 게 알면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연. 학연 지연. 안다는 이유로. 근데 그걸 내가 판단할 때 근거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네, 무조건. 근거도 없어요. 무조건. 같은 동양이니까. 네, 무조건 동양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스토너 같은 입장이에요. 스토너처럼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처하는 편이에요. 결정을 내릴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지식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이데거가 하버마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나눠져 있어요. 인간의 삶의 형태는. 근데 이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 서로 혼동을 일으키면 그러면 그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봐요. 행동을 일으키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 뭐 학연 지연에 관련된 자기 친구가 와서 야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법을 좀 바꿔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먼저 좀 뭐 대우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치인들은 당연히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힘들어서 와서 얘기하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배려해주는 내용을 조금씩 법안에 추가를 해. 그렇게 되면 법안을 만드는 자신, 다시 말해서 사회적 자신이죠.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 자신은 사회적 자신이 아니라 사적 자신이야. 공적인 자신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됐을 때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그런 거죠. 어떻게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부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적인 가치와 공적인 가치가 서로 혼동되게 되면 항상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안에서. 스토너는 이 두 가치를 서로 완벽하게 떼어놓고 있어요. 스토너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중에 학생들이 자기 방에 서재에 찾아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럴 때 이디스가 자꾸 끼어드니까 아예 학생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예,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문제를 발생시킬까봐 아예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끝내버리죠. 그 정도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너무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죠. 현실은 항상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부패들로 이루어져요. 정도 부패가 없었던 현실은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완벽한 케이크가 있어요? 현실 속에 놔두면 언젠가는 곰팡이가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케이크는 내 머릿속에 완벽한 케이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완벽한 딸기 케이크는 항상 부패 없이 그대로 있죠. 이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서의 삶이에요. 관념으로서의 삶은 항상 뭐하고 부딪혀? 현실적인 삶과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스토너는 처음으로 관념적인 삶의 중요성만 가지고 살아보다가 처음으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피할 수 없는 현실. 로맥스와의 충돌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맥스와의 충돌에서 이 스토너는 스스로 패배했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워커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워커를 거부하는 이유는 원칙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친구에게는 이 점수를 주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워커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스토너가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너는 맞은편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핀치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핀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핀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워커 같은 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학생일 뿐이잖아. 그런 학생들은 널리고 널렸어.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다른 교수들이 그런 학생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녀. 네. 그러니까 워커 같은 학생들은 널리고 널렸어. 굳이 왜 너만 아니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너가 맞은편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과거에 우리 셋이 있었을 때 웨스터스와 자기 그리고 핀치 이 셋이 맥주잔을 기울일 때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대학이 소외된 자, 불구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얘기를 했어. 하지만 그건 워커 같은 진짜 불구자를 얘기한 건 아니야. 워커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지. 데이브라면 워커를 세상으로 보았을 걸세. 그러니까 진정한 현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대학 밖에 있어요. 대학 안에서는 이 현실을 막아주는 형태로 스토너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워커라는 학생이 대학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는 피난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학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 예.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친구처럼 이 이야기를 했던 데이브처럼 전쟁에서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패배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세상에 나가서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자신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대학에서는 보호받고 이 대학에서는 적어도 내가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대학은 점차 어떤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을 따지고 서로 인맥을 중시하고 사교하고 정치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순수한 게 있나요?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관념이 잠깐이라도 존재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 하잖아요. 네. 파리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아주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스포츠 정신. 그런데 올림픽에서도 뭐가 발생해요? 말은 그렇죠. 온도 조작? 심판된 매수. 도핑. 네, 도핑. 순수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항상 도입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침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는 순수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없어. 대학도 많이 물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똑같아요. 물들지. 지금 이 시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스토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존 윌리엄스가 스스로 조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이 대학에서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예. 자신이 했던 질문들이고 실제로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을 이 안에 쓴 것이죠. 네, 내용으로. 근데 대학에서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학연 지연 혹은 동정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바로 이 찰스 워크 같은 사람을 세상으로 보았을 걸세.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곳인데 대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들어오게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친구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원칙 때문이 아니야. 점수를 주는 그런 원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무너져? 바리케이트가 져서 대학이 무너지는 네. 거예요. 대학이 피난처가 무너지는 거죠. 바리케이트가 없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적어도 피난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가끔 TV 보면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 혼자 하는 걸 선택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피난처가 없어. 가족도 내 피난처가 안 돼.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외떨어져서 산속에서 혼자 집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시청층이 50대 이후의 남자들이에요. 예. 다 그거 보고 있어. 예, 다들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 분이 없어. 거기 혼자 사는 것뿐이 없어. 예, 자기 아내도 자식도 전부 다 날 그 뜯어먹어.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간다고 해서 그런 순수함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실이란 건 그런 거예요. 현실은 항상 부패예요. 그 부패를 떠나서 존재하는 현실은 이상일 뿐이죠. 꿈속에만 존재하고 유니콘 같은 거예요. 그 친구를 허락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친구를 허락한다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그 친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이지. 스톤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오는 게. 근데 실제로는 현실이 대학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스토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좀 길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짧게 이야기했는데 안에 뭐 좀 학구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아카데믹한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별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과연 스토너는 왜 워커를 그렇게까지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토너가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냐고. 종교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피난처가 될 수 있나요? 종교는 현실이 없어요. 종교 안에는. 더 복잡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 돼버렸죠. 네, 종교도 현실이 피난처가 될 나 수 무시하고 있어요. 사는 종교 안에도 얼마든지 현실이 들어와 있어요. 피난처 네. 무시하고 사는 거. 피난처는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피난처 저는 책을 맨날 선택을 했었거든요. 아주 고차원.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너가 자신이 유일한 벗, 스토너의 마지막 죽음도 그래서 마지막 벗하고 함께 하잖아요. 책하고 함께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피난처,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는 이상에만 또 존재해요. 그리고 그 이상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래서 했죠. 그렇죠. 결국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저도 현실을 항상 접하잖아요. 데카르트가 예. 데카르트 우리는 결국에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피난처를 하나씩 갖는 게 중요해. 네. 예. 거기에는 취미 같은 것도 들어가죠. 네. 아무런 순수하게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네.
그냥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아주 단순한 취미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현실을 잊게 해주잖아요. 드라마 네. 숨은 거 카페에서 멍 때리기. 예술도 예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피난처인 거예요. 예, 그럼.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이 일화들이 엄청 많죠. 미켈란젤로는 그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허리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천장화를 그리는 거니까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허리를 꺾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독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이죠. 교황이 맨날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진전이 안 되냐, 저기에다 누구 그림 좀 그려놓으면 안 되냐 이러면 계속 요구해. 얼마나 몸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요구사항,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서 지옥에다가 교황 얼굴을 그려. 폭스. 네. 그런 게 바로 피난처. 피난처 같은 거. 얼마나 즐겁게 그렸을까. 네. 자신의 피난처를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은 절대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스토너도 대학에서 더 이상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해.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로 돌아가 볼까요? 열흘 뒤에 폴리스 로맥스가 영문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이게 현실이죠. 네. 그렇듯한 하버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스토너보다 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죠. 로맥스가 당연히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뒤 다음의 강의 시간표가 영문과 교수들에게 배포되었다. 이제 학과장이 그 시간표를 짜기 때문이죠. 스토너는 두 학기 모두 1학년 작문 수업 셋과 2학년 개론 수업 하나가 자신에게 배정된 것을 보고 그리 놀라지 않았다. 복수하는구나. 상급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세 문학 강독과 대학원 세미나는 시간표에서 빠져 있었다. 스토너는 이것이 초보 강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시간표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시간표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한창 스토너의 항상 문제점이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만 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이디스로부터 계속 도피하려고 했잖아요. 항상 도피하려고 해. 그래서 항의하지도 않고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강의를 해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잖아. 그렇게 향이. 그럴까요? 과연? 근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자기 권리나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막 싸워야지. 싸워서 아, 싫어. 이겨야 된다. 싫어 무시해버려. 이기지를 못할 만장 의사 표현을 표현을 해야지. 이길 수가 없을 타협은 약간 필요하지. 왜 그랬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세가 그렇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잘못됐다고 그럴 얘기해. 수도 있고. 대세가. 그러면 타협해야 되나요? 못하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 안 반면에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대세가 그러면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우회하는 패배할 거 알면서도 승복 안 하는 거지. 뭐. 한번 볼까요? 스토너가 패자인지 승자인지. 마음의 승자. 자, 볼까요? 1932년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몇 주 뒤 윌리엄 스토너는 찰스 워커가 영문과 대학원 과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던 자신의 싸움이 실패로 끝났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찰스 워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야. 워커는 의기양양하게 경기장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캠퍼스로 돌아왔다. 현실이야. 스토너를 만났을 때는 빈정거리듯이 고개를 꾸벅하며 악의적인 웃음을 지었다. 거봐, 내가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 네. 네가 방해해도. 스토너는 자신의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스토너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스토너가 로맥스를 찾아가요. 이제 다 끝났잖아. 찰스 워커는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 내가 패배했어. 그런데 여전히 로맥스는 자신을
자신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예, 자신을 항상 이 구석으로 몰아넣기만 하고 궁지로 몰기만 하고 항상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대학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곳인데, 예,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인데. 그래서 이것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패배했으니까 패자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로맥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로맥스에게 먼저 말을 걸어. 이제 다 잊고 우리 원래대로 좀 돌아가되. 스토너는 자신의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죠. 그래서 스토너는 로맥스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말을 걸어요. 하지만 로맥스는 그의 인사에 대답해 주지 않고 차갑게 노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네. 근데 패자가 내미는 손을 승자가 왜 받아줘? 그렇죠. 원래 승자가 아량을 베풀어서 패자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거니까, 빛나게 만들어주는, 명예를 빛나게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패자가 내미는 손을 승자가 잡는다? 사실 세상의 논리에서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로맥스는 그의 인사에 대답해주지 않고 차갑게 노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 야, 우리 친구지 않은가? 라고 스토너가 이제 애둘러 이야기해요. 마음 좀 풀라고. 그러니까 우린 친구였던 적이 없네 하고 로맥스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는, 좀 머쓱해하면서 이제 스토너가 나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를 만나고 싶거든 비서에게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비서에게 연락해서 이 약속을 정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윌리엄스가 뭐라고 덧붙였냐? 그 뒤로 20여 년 동안 두 사람은 다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20년 동안 대학에 남아있는, 그것도 학과장과 조교수로 남아있는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서로 그만큼 이제 완벽하게 서로에게 대해서 원래 스토너가 하던 대로 침묵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스토너의 이런 해결책이, 자기가 찾아낸 그 해결책이 이디스와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레이스와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로맥스와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죠. 네. 지하고 싶은 대로 가고 사네. 그 스토너는 손을 내밀었었잖아요. 예? 스토너는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회개했다고. 근데 나는요 로맥스 로맥스 교수가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이면서 어떻게 그 승자의 그 도리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지도 오히려 않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오은영 박사라면 로맥스를 꾸짖겠죠. 이겼으니까 아량을 베풀어라. 아니, 네. 무슨 전원생이 학장이 됐어 뭐 네,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오은영 박사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현실에는 오은영 박사가 없어. 제3자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현실에는. 중재자가 없어. 누가 승자야? 승자는 승자지. 로맥스가 승자예요. 로맥스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패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로맥스가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야. 물론 패자는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겠죠. 근데 스토너에게 맞지 않죠.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만약에 시도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비거리지. 존심상을 그렇지만 그만둬야 받아들여졌겠죠.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척을 지던 사람이 계속 자기한테 유화적인 태도로 선물도 공세도 하고 심지어 뭐 집에 가서 청소도 해준다고 하면 예? 그렇다면 마음이 풀리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아야 그런데 돼.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스토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스토너를 우리의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가치관 속에 있는 스토너로. 현실 속에 스토너 같은 존재가 있을까? 신랑이 저러면 안 되지. 젊었을 때는 스토어 같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타협하면서 살지. 근데 나이가 안 되면 확장이 안 된다고 인생이 그 저거. 여러분은 아쉬운 삶을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런가? 아니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는 나는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유학생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들, 비굴함이 있어. 이게 뭐냐면 체류증을 받을 때예요. 체류증이라는 건 이제 1년 동안 학교에 등록을 하면 이 학교에 등록한 등록증으로 1년간 거주하게 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야. 그 나라로부터. 외국인 체류증이라고 불러요. 1년 딱 1년씩만 돼. 뭐 학교 맞아.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기 체류증이라고 해서 5년, 결혼하게 되면 10년 이렇게 받아요. 10년짜리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건 결혼을 했을 때나 아니면 기업에서 보증을 해줬을 때 뭐 이럴 때 받죠. 대부분의 학생은 다 1년씩 해요. 이게 언제 갱신을 하냐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갱신을 해요. 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야 돼. 그 프리펙처라고 불러요. 그 기관이죠. 그 행정기관에 가면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와 있어. 그러게. 네. 외국인들이 뭐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모든 외국인들. 라틴도 있고 다 줄 서 있어. 이미. 그러면 이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날 다 못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야 돼 집에. 다음날 와야 돼 또.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또 그 안에 운 좋게 들어갔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 기다리다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서류를 이렇게 보고 뭐 없네? 그러면 채워서 다시 와. 그럼 또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런 집요한 과정을 보통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해요. 어떤 친구들은 12월 크리스마스까지 해요. 계속 서류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울음바다야. 그 앞에서 그 앞에 행정관들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어요. 그냥 보고 뭐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들끼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뭐 20살, 22살 되는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맞아, 그런 거. 예, 가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안 가고 계속 앉아가지고 막 사정하고 막 이러면 이제 경비원 불러가지고 내보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비굴해.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갈 때 그 안에 뭐 서류 안에 싸주나.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자기네 나라의 부채라든가 뭐 책갈피 같은 거 있잖아요. 고유의 그런 것들을 먼저 주는 거야. 선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조금씩 유해져. 네. 선물이 싫어. 하기 싫죠. 어디나 다 똑같고. 네. 하기 싫죠. 맞아. 그런 그런 거 거 쉽지 보여주기 않지.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 근데 20살, 22살, 23살 이런 아이들이 그걸 하기 시작해. 네. 그런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토너처럼. 이걸 경험할 때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추방당하는 걸 배우겠어요? 추방당하겠다는 걸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대부분 야 그렇게 하면 잘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바리바리 쌓기 시작하지. 있는 거 없는 거 막 심지어 돈까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스토너 같은 사람이 현실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지. 그러니까 나는 혼자라고 봐요. 만년 조교 스토너가. 네, 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네. 인생에 있어서 승패를 논하려면 네. 현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사역을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너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너는 적어도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는 비굴 안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서. 네. 뭘까요?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그거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 이제 스토너는 자신의 가장 결혼 생활로부터도 또 자기 딸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삶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스토너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들이 이제 교육자로서의 열정이었거든요. 근데 로맥스 때문에 이제 교육자로서의 열정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중요한 과목들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던 과목들, 자기가 키우려던 학생들도 키울 수 없게 돼 버렸어. 이러니까
이제 삶에 뭐가 없어. 의욕이 없는. 그렇죠. 예,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런저런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사실은 삶에 낙이 없는데 삶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대학 교수잖아. 네.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조건도 갖춰져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 빚도 어느 정도 갚았어.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 학교도 다니고 아내도 집에 멀쩡히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있어요. 예. 누가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별 문제 없는 완벽한 삶이죠. 예. 그런데 그런 아무런 압박감 없는 삶,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공부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도 없이 이미 여러 번 해봤던 강의야. 강사일 때, 강사 시절에 자유로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이렇게 사는 게 뭐 큰 문제는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그럼 내 공부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야. 학생들을 이제 뭐 교과 과정 커리큘럼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이제 진짜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타일렀다. 그런데 하지만 그의 머리는 그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지 않았다. 생각은 그가 들고 있는 책에서 멀어져 방황했고 그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너가. 사실 스토너의 인생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책이나 읽으면서 유유자적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의지력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했다. 가끔은 자신이 식물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냥 양분만 받아들이고 있는 가만히 있는 존재. 그는 자신을 찔러 활기를 되찾아줄 뭔가를 갈망했다. 인생에는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예. 예술가들에게도 바로 이것들이 존재해요. 그냥 자기가 연주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삶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손가락이 부러질지언정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찔러 활기를 되찾아줄 뭔가를 갈망했다. 고통이라도 좋았다. 압도적일 정도로 단순해서 대처할 수단이 전혀 없는 문제가 점점 강렬해지는 순간에 도달했다. 어느 날 너무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창문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심지어 너무 그 문제가 강렬해지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삶에 아무런 의욕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순간. 죽음을 고려하게 되는 순간이죠. 아초슬론이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패배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이 누구에게서 찾아왔어? 스토너에게서 찾아온 거죠. 우울증. 네. 자신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곤 했다. 이 의문은 슬픔도 함께 가져왔다. 이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고비예요. 진정한 고비는 현실이 왔을 때가 아니야. 현실이 자기를 가로막을 때는 오히려 힘이 나. 그렇죠? 어떻게든 싸워야겠다라든가 아니면 거기 영합해 가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힘이 나 오히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전혀 없을 때 재미가 없다. 네,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고 나 스스로가 스스로 실패자임을 현실 속에서 현실과의 싸움에서 실패자임을 자인하게 되었을 때 네, 이때 인간은 뭘 경험하게 돼요?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 슬픔이 바로 자신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슬픔이에요. 우리 봤던 소설 중에 그 이방인에 보면 메르소가
현실과 싸워요. 내가 그 아랍인을 죽인 것은 파도 때문이었어. 햇살과 파도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설득해요.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살인의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검사들과 판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어머니 장례식에도 슬퍼하지도 않았다며. 어머니 장례식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났다며. 심지어 그 여자친구하고 만나서 코미디 영화를 봤다며. 이런 것들을 자꾸 살인의 원인. 너는 사회의 부적응자고 괴물이야. 사이코. 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사회에 나가면 안 되는 인물이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럴 때 바로 이 심정, 그렇죠. 메르소의 심정이 바로 스토너의 심정과 같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기력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네. 이런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길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현실에서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진술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현실. 이걸 샤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조리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의 부조리죠. 스토너가 맞이한 건 바로 인생의 부조리예요. 그리고 샤르트르는 이 인간이 인생의 부조리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빼앗기게 될 때, 자율성을 빼앗기게 될 때, 실존으로서의 자신을 빼앗기게 될 때, 인간은 구토감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구토. 그래서 샤르트르가 썼던 그 구토라는 책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과 사회적 자신으로서의 만들어진 자신, 이 만들어진 자신이 서로 분리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 자신이 마치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회적 자신을 붕 떠서 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경험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분리되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은 구토감을 느끼면서 이 부조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현실 속의 부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스토너가 어떻게 이 현실 속의 부조리를 극복하게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